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유나는 길가에 쓰러져 숨이 멎어가는 70대 남자를 발견했어요. 모두가 놀라 발만 동동 구르는 가운데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상태를 확인한 후 곧바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두 손을 모아 가슴 위에 올렸어요. 하나, 둘, 셋. 작고 단단한 손바닥이 리듬을 만들며 노인의 꺼져가는 숨을 되살려내기 시작했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숨죽여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와 이 남자, 두 사람 사이엔 대체 어떤 인연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더해주세요.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번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 내거리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을 향해 분주히 걸음을 옮기던 그때 한 남성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어요. 7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깔끔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엔 평생 책임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죠. 민태호.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회사 태산건설 회장이었어요.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회사 주변을 걸으며 현장 점검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죠. 비서 박 과장이 황급히 달려왔지만 태호는 이미 바닥에 쓰러진 뒤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멎어버렸죠. 박 과장의 다급한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두 망설이기만 할 뿐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죠.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사람들의 발을 묶었어요. 그때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왔어요. 비켜주세요. 한 소녀가 가방을 벗어던지며 태호에게 다가왔죠. 주변 사람들이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소녀는 단호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침착하게 태호의 상태를 확인했죠. 호흡이 없어요. 심폐소생술 시작할게요. 11살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태호의 가슴 중앙에 손을 올렸어요. 배운 대로 깍지를 끼고 체중을 실어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죠. 작은 몸집이지만 유나의 손길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계속된 가슴 압박. 사람들의 수군거림 사이로 유나는 묵묵히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팔이 아프고 숨이 가빴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태호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미약하게나마 가슴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사람들 사이에서 안도의 탄성이 터져나왔고 곧이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거리를 가르며 다가왔어요. 구급대원이 유나의 어깨를 토닥이며 정말 잘했다고 칭찬했고 그제야 긴장이 풀린 유나는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구급대원이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어요. 환자 의식 회복, 어린 소녀의 심폐소생술로 소생했다고. 구급차가 출발하고 유나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지만 유나는 그저 그 아저씨가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서울대 병원 중환자실. 의식을 되찾은 태호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희뿌연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면서 하얀 천장이 보였죠. 박 과장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달려와 회장님께서 정신을 차리셨다며 안도했어요. 태호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어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던 순간, 그리고 까무러치기 직전 희미하게 들렸던 맑은 목소리. 박 과장은 한 여학생이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11살짜리 아이가 회장님을 살렸다고 설명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 아이 아니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했죠. 태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린 학생이 자신을 살렸다니.
그가 아이의 이름을 묻자 박 과장이 최윤아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윤아, 윤아라고? 그 이름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죠. 오래전 봉인해뒀던 다시는 꺼내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기억의 파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12년 전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이름. 아들 민재가 아내의 뱃속에 있던 아이에게 지어주려 했던 이름. 딸이면 윤아라고 짓고 싶어요, 아버지. 아들의 따뜻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죠. 아니, 태어났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사고 이후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으니까.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우연일까, 단순한 우연일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12년 만에 다시 들은 그 이름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과거를 불러내고 있었죠. 박 과장, 그 아이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나? 태호는 눈을 감았어요. 어쩌면 이건 운명인지도 몰라요. 12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이 이제야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는 건 아닐까? 창밖으로 가을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태호의 마음도 그 노을처럼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윤아. 그 이름은 이제 단순한 은인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과거로 향하는 열쇠였죠. 중환자실의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태호는 12년 전 그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날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태호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응시했어요. 의사는 하루 이틀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결코 안정될 수 없었죠. 12년 전 2013년 11월 15일. 그날은 태호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날이었어요. 아들 민재의 환한 미소가 눈앞에 선했어요. 당시 31살이던 민재는 건축 설계를 전공하고 회사에서 촉망받는 젊은 임원이었죠.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기뻐하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저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최수진, 28에 젊고 재능 있는 디자이너. 성실하고 밝은 성격으로 회사에서도 인정받던 직원이었죠. 태호는 그들의 결혼을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리고 민재가 수줍게 전한 소식. 수진이 임신했다는 것, 아직 2달인데 건강하다는 것. 태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었죠. 손주를 보게 된다는 기쁨이었어요. 딸이면 윤아라고 지으려고요. 넉넉할 유의 예쁠 나예요. 마음도 넓고 예쁘게 자라라는 뜻이죠. 아들의 행복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단 일주일 만에 산산조각 났죠. 11월 15일 저녁 민재는 수진과 함께 퇴근하던 길이었어요. 강남대로를 지나며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뒤에서 과속으로 달려온 대형 트럭이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그대로 민재의 차를 들이받았어요. 굉음과 함께 차는 10여 미터를 밀려났고 순식간에 일그러져 버렸죠. 태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주치의는 유감이라는 말과 함께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감입니다, 회장님. 민재 씨는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즉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말이었죠. 수지는 다행히 경미한 부상만 입었지만 태아는 보존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다고. 태호는 그날 밤 아들과 손주를 동시에 잃었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지만 태호에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의 영정사진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수지는 붕대를 감은 채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도 마른 듯 그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태호는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했지만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지켜야 했는데.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네.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떨구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른 후 수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태호가 위로의 말을 전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연락이 닿지 않았죠. 이사한 것인지 번호를 바꾼 것인지 수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회사는 혼란에 빠졌어요. 후계자로 여겨지던 민재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경영권을 노리는 세력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그때 태호의 곁을 지킨 사람이 있었어요. 전무 장도연. 민재와 동기로 입사해 함께 성장한 인물이었죠. 민재가 설계 쪽에 재능이 있었다면 도연은 경영과 전략에 탁월했어요. 회장님,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민재 형이 아끼던 회사잖습니까? 지켜내겠습니다. 도연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태호에게 도연은 유일한 버팀목처럼 느껴졌죠. 도연은 약속을 지켰어요. 회사의 혼란을 수습하고 이사회를 안정시켰으며 3년 만에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죠. 태호는 도연을 믿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도연은 마치 또 다른 아들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태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12년 동안 수지는 어디에 있었을까? 왜 연락을 끊었을까? 그리고 유나. 그 아이의 나이가 11살이라고 했죠. 2014년에 태어났다면 사고 후에 태어났다는 건데. 설마. 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아이는 사고로 잃었다고 의사가 분명히 말했었어요. 하지만 가슴속 의혹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박 과장, 그 아이 최유나. 어머니 이름도 함께 알아봐.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말 만약에 그 아이가 민재의 딸이라면, 그렇다면 1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수지는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걸까? 태호의 마음속에서 불안과 기대,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어요. 밤은 깊어갔고 병실의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다음 날 오후 태호는 병실에서 회사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의사는 일주일은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태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노크 소리가 들리고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회장님, 생명의 은인이신 최유나 학생 어머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에 태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잠시 망설이던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박 과장이 문을 열자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순간 태호의 눈이 커졌어요. 문 앞에 선 여성은 분명 최수진이었어요.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죠. 다만 얼굴엔 세월의 무게가 새겨져 있었어요. 지친 듯 보이면서도 어딘가 단단해진 느낌이었죠.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어요. 정말 수진 씨가 맞나?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죠. 왜 이제야? 유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다고. 병원에 와보니 회장님이셔서 너무 놀랐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태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유나가 자네 딸인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이가 몇 살인가? 11살입니다. 태호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럼 2014년생?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을 뿐이었죠. 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수진 씨, 그 아이,
민재의 딸인가?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고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 얘긴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야, 수진 씨.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 태호가 한 걸음 다가섰어요. 자네가 12년 동안 어디서 뭘 하며 살았는지, 왜 연락도 없이 사라졌는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런데 지금 자네 딸이 나를 살렸어. 그 아이 나이가 11살이라고?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네 뱃속엔 2달 된 아이가 있었어. 병원에선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살아있는 건가?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제발. 그럼 뭔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태호의 외침에 수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안 돼요. 왜 말할 수 없나? 유나가 위험해져요. 그 말에 태호는 얼어붙었어요. 위험? 무슨 위험?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와 검사 시간이라고 알렸어요. 회장님, 가볼게요. 수진이 황급히 일어서며 말했고 태호가 불렀지만 수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어요. 태호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수진이 사라진 후 태호는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유나가 위험해진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가? 12년 전 사고, 그리고 사라진 수진, 살아있는 아이. 모든 것이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어떻게 맞춰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박 과장, 최윤아, 그 아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학교, 집 주소, 그리고 출생신고 날짜까지. 박 과장이 나간 후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유나, 그 아이는 분명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태호는 확인해야 했어요. 진실을. 그날 밤 수지는 작은 투룸집에서 유나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유나가 그 아저씨 괜찮으시냐고 묻자 수지는 회복 중이시라고 대답했어요. 다행이다. 내가 배운 게 진짜 도움이 됐네. 유나는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웃을 수 없었죠. 마음속으로 회장님께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어요. 수지는 유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12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유나를 지켜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창밖으로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수지는 그 바람처럼 쓸쓸하게 눈을 감았어요. 사흘 후 태호는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태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최윤아에 대한 기본 신상 정보가 들어 있었죠. 태호는 서류를 펼쳤어요. 이름은 최윤아, 생년월일은 2014년 6월 3일, 모는 최수진, 부는 미기재. 태호의 손이 떨렸어요. 2014년 6월. 민재가 세상을 떠난 것은 2013년 11월이었죠. 사고 당시 수진이 임신 2달이었다면 출산 예정일은 2014년 6월쯤.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시기였어요. 박 과장은 출생신고를 확인했다며 2014년 6월 3일 서울 강동구 한 산부인과에서 출생했다고 보고했어요. 태호는 눈을 감았어요. 시간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병원에선 아이를 잃었다고 분명히 말했었죠. 태호는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혹시 수진이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걸까? 하지만 그것도 이상했어요. 민재는 수진과 결혼을 약속했고
함께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름. 유나라는 이름은 민재가 짓기로 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박 과장, DNA 검사 할 수 있나? 박 과장은 놀란 표정으로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지만 태호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조용히 하라고 지시했어요. 일주일 후 태호는 박 과장이 알아낸 주소를 바탕으로 유나의 학교 앞을 찾았어요. 학교 시간에 맞춰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박 과장이 유나가 나온다고 알렸고 유나는 친구들과 함께 교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밝게 웃으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죠. 태호는 차에서 내려 유나에게 다가갔어요. 아, 유나 학생. 아, 아저씨. 괜찮으세요?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순수한 미소였죠. 태호는 유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까만 눈동자, 오똑한 콧날, 환하게 웃을 때 드러나는 보조개. 민재와 똑같았어요. 유나 덕분이야. 정말 고맙네. 혹시 시간 있나?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유나는 친구들을 돌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근처 카페에서 태호와 유나는 마주 앉았어요. 유나는 딸기 주스를, 태호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죠. 태호가 학교는 재미있냐고 묻자 유나는 친구들도 좋고 선생님도 좋다며 밝게 대답했어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다며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아저씨처럼 위급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고 했죠. 태호는 뭉클했어요. 훌륭한 꿈이라며 응원하겠다고 말했고 유나는 수줍게 웃었어요.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어요. 유나 학생, 갑자기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어디 계시나? 유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빠는 좋은 분이셨는데 사고로 일찍 하늘나라 가셨대요. 태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랬구나, 미안하다. 괜히 속상하게 했네.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엄마가 있으니까요. 유나는 다시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태호는 웃을 수 없었죠. 그때 유나가 머리를 쓸어 넘기는데 머리카락 한 올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어요. 태호는 자연스럽게 휴지로 머리카락을 집어들었어요. 괜찮아요, 아저씨. 그래. 그럼 이제 집에 가봐야겠구나. 어머니가 기다리시겠다. 조심해서 가렴. 유나가 활기차게 손을 흔들며 카페를 나갔고 태호는 휴지에 싼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손수건에 감쌌어요. 마음속으로 미안하다고, 하지만 나도 알아야겠다고 중얼거렸죠. 열흘 후 박 과장이 봉투를 들고 태호의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겉봉을 뜯고 천천히 서류를 꺼냈죠. DNA 친자 검사 결과. 피검사자 1은 민태호, 피검사자 2는 최유나. 관계는 친손녀 관계 성립 99.98%.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태호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죠. 친손녀. 12년. 12년 동안 손녀가 있었는데 태호는 몰랐어요. 아들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가 세상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태호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수지는 말하지 않았나? 분노와 슬픔, 그리고 허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박 과장, 수진 씨를 찾아. 당장. 창밖을 바라보며 태호는 생각했어요. 이젠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12년 동안 숨겨졌던 그 모든 비밀을. 그날 밤 수지는 집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그 안엔 12년 전 누군가가 건넨 명함이 끼워져 있었죠.
장도연, 태산건설 전무.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명함을 바라봤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하고 중얼거렸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명함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하지만 버릴 수 없었던 건 과거였죠. 12년 동안 짓눌려왔던 그 무게를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아니면 끝까지 숨겨야 할까요? 수지는 답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유나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이틀 후 태호는 수진을 회사로 불렀어요. 조용한 회의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바깥엔 아무도 없었죠. 수진은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어요. 태호는 그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말없이 바라봤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태호가 입을 열었어요. 수진 씨,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네. 태호는 책상 위에 DNA 검사 결과지를 올려놓았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 이건 유나는 내 손녀야. 민재의 딸이지. 침묵이 흘렀어요. 태호는 물었어요. 왜 숨겼나? 12년 동안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 태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죠.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왜? 말하면 유나가 위험해지니까요. 태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무슨 소리인가? 대체 뭐가 위험하다는 건가?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회장님, 그 사고요. 태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냥 사고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가?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고 전날 민재 씨가 제게 전화했어요. 누군가 회사 비자금을 빼돌리고 있다고, 증거를 찾았다고 했어요. 다음 날 회장님께 보고하겠다고.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사고가 일어났어요. 설마. 사고 직후 119가 도착했을 때 민재 씨는 의식이 있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수진아, 트럭이 일부러 도연이가. 태호는 숨이 막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병원 가는 도중에 민재 씨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 의사가 말했어요. 현장 즉사였다고. 하지만 전 봤어요. 민재 씨가 살아서 제 손을 잡았던 걸. 그런데 기록엔 즉사라고. 의료 기록이 조작됐다는 건가? 네, 그리고 사고 다음 날 병원에 누군가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였는데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그가 제게 명함을 주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민재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지? 혹시 이상한 말 안 했나? 전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는 웃으며 말했죠. 잘 생각했어. 아이를 지키고 싶으면 입 닥치고 사라져라. 회장한테 연락하지 마라. 그러면 너와 아이 모두 안전할 거다. 하지만 입을 열면 사고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어.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명함엔 뭐라고 적혀 있었나?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장도연, 태산건설 전무.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도연이가? 장도연이 그런 말을 했다고? 네,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민재 씨 친구잖아요. 그런데 그는 진심이었어요. 제가 거부하자 제 부모님 주소까지 알려주더라고요.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있다. 네 부모님도 뱃속의 아이도 지키고 싶으면 조용히 사라져라고. 수지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무서웠어요. 뱃속에 아기도 있었고 부모님도 지켜야 했어요.
민재 씨가 마지막으로 도연이 이름을 말했다는 걸 누가 알면 저와 아기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도망쳤어요. 서울을 떠나 경기도 작은 마을로 숨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건가? 네. 다행히 유나는 무사히 태어났어요. 하지만 전 출생신고도 제대로 못했어요. 혹시라도 추적당할까봐 나중에야 겨우 신고했죠. 태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민재가 비자금을 발견했다고? 네. 회장님께 보고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사고가 일어났고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그 트럭은? 민재 씨는 분명히 말했어요. 일부러라고. 트럭이 일부러 들이받았다고.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수진 씨, 그 사람이 자네를 협박한 증거가 있나? 당시 녹음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준 명함은 아직 갖고 있어요. 그리고 수진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민재 씨가 발견했다던 비자금 자료예요. 민재 씨가 사고 전날 밤 제게 USB를 맡겼어요. 혹시 모르니까 네가 보관해줘라고. 전 그게 뭔지도 모르고 12년 동안 간직했어요. 수진은 USB를 꺼내 태호에게 건넸어요.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죠.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어. 하지만 회장님, 수진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제발 유나는 지켜주세요. 그 아이만큼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당연하지. 유나는 내 손녀야. 내가 목숨 걸고 지킬 거네. 수진은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12년 동안 자신이 믿었던 사람.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함께 울어주던 사람. 회사를 지켜주겠다며 손을 내밀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들을 죽인 살인자였다니. 장도현. 태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이제 끝이야. 네 모든 것을 밝혀내겠어. 그날 밤 태호는 개인 변호사와 사설 조사팀을 불렀어요. 12년 전 민재 교통사고 건을 다시 조사해. 사고 현장 블랙박스, CCTV, 모든 걸 다시 확인해. 그리고 이 USB 안에 있는 자료를 분석해. 그리고 장도현. 그 사람의 12년간 재산 변동, 통화 기록, 트럭 운전사와의 연결고리, 모든 걸 추적해. 변호사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지만 태호는 상관없다고 끝까지 파라고 대답했어요. 태호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죠. 12년 동안 감춰졌던 모든 것을, 아들을 죽인 살인자의 정체를. 한 달 후 태호의 사무실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사설 조사팀과 변호사가 모아온 자료들이었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확인하셨냐고 물었고 태호는 다 봤다고 대답했어요. 얼굴은 굳어 있었죠. 파일 속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첫째, 계획된 살인. 사고 현장 인근 CCTV 분석 결과 트럭은 민재의 차량을 30분 이상 미행했어요. 신호대기 중인 민재 차량 뒤에서 의도적으로 속도를 높여 충돌했고 브레이크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트럭 운전사는 사고 일주일 후 2억 원을 수령하고 해외로 도피했으며 송금 경로를 추적한 결과 장도연 측근명의 계좌에서 나온 돈이었어요. 둘째, 의료기록 조작. 구급대 최초 보고는 환자 의식 있음, 대화 가능이었지만 병원 공식 기록은 현장 즉사로 되어 있었어요. 기록 수정자는 당시 병원 행정팀장이었는데 현재 소재 불명이었고 행정팀장 계좌로 사고 일주일 후 5천만 원이 입금됐는데 출처는 장도연 개인 계좌였어요. 셋째, 비자금 횡령.
민재가 발견했던 USB 속 자료에는 장도연이 3년간 회사 비자금 총 150억 원을 빼돌린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유령회사 설립, 허위 계약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넷째, 장도연의 재산 증식. 2013년 이전엔 연봉 수준의 자산밖에 없었는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 5채와 고급 외제차 세대를 구매했고 자금 출처는 횡령한 회사 비자금이었어요. 5째, 경영권 찬탈. 장도연은 민재 사망 이후 회사 내 경영권 재편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을 포섭했으며 자신의 지분도 늘렸어요. 현재 장도연 부사장 지분은 8%로 회장님 다음으로 많았죠. 태호는 주먹을 쥐며 욕설을 내뱉었어요. 김 변호사가 더 있다며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회장님, 트럭 운전사를 찾았습니다. 필리핀에 숨어 있었는데 현지 경찰과 협조해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백했습니다. 뭐라고 했나? 장도연이 직접 접근했다고 합니다. 2억을 주겠다며 특정 차량을 들이받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태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도연은 민재를 죽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비자금 횡령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한 도연은 민재를 제거하기로 결심했고 완벽한 사고를 만들어냈던 거죠. 이사회 소집해. 내일 당장. 긴급 이사회 소집하라고 해. 다음 날 태산건설 본사 대회의실에 이사 15명이 모두 모였어요. 장도연도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죠. 회장님, 갑자기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신 이유가 뭡니까? 장도연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여전히 믿음직스러운 측근의 얼굴이었죠. 태호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중대한 안건이 있어서네. 자네와 관련된 안건이야. 도연 부사장.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고 장도연의 미소가 굳어졌어요. 태호는 준비된 파일을 펼쳤어요. 12년 전 내 아들 민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살인이었지.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장도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가 트럭 운전사에게 2억을 주고 민재를 죽이라고 지시했어. 트럭 운전사가 자백했네. 태호는 파일 더미를 테이블 위에 쏟아냈어요. 사고 현장 CCTV 30분간의 미행 기록, 의도적 충돌, 트럭 운전사 계좌로 입금한 2억 원, 의료 기록 조작을 위해 병원 행정팀장에게 보낸 5천만 원. 모두 자네 계좌에서 나간 돈이야. 장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왜? 태호가 USB를 꺼내 들었어요. 민재가 자네의 비자금 횡령을 발견했으니까. 3년간 150억을 빼돌린 걸 민재가 알아냈어. 그리고 나한테 보고하려고 했지. 그래서 자네는 민재를 죽였어. 아닙니다. 민재가 죽기 직전 뭐라고 했는지 아나? 트럭이 일부러 도연이가 이렇게 말했어. 며느리 최수진 씨가 다 들었네. 장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네는 수진 씨를 협박했지. 입 닥치고 사라지지 않으면 너와 아이를 죽이겠다고. 너는 12년 동안 내 손녀를 숨기게 만들었어. 태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자네는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야. 장도연은 고개를 떨궜어요.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어요. 맞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전 살인자입니다. 민재 형을 제 손으로 죽였습니다. 장도연의 목소리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비자금을 빼돌린 게 들킬까봐 두려웠어요.
민재 형이 회장님께 보고하면 전 끝장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 자식이. 태호는 분노를 참기 힘들었어요. 후회는 없습니다. 어차피 전 영원히 2인자였으니까요. 민재 형만 없으면 제가 후계자가 될 수 있었어요. 회사도 돈도 권력도 모두 제 것이 될 수 있었죠. 장도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사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태호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이사회에 동의를 구하겠네. 장도연 부사장을 즉시 해임하고 모든 직책에서 파면한다. 그리고 검찰의 살인교사, 횡령, 증거인멸, 협박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을 제안하네. 하나둘 찬성 의견이 나왔고 결국 만장일치로 가결됐죠. 태호는 차갑게 말했어요. 장도연, 자네는 오늘부로 태상건설과 아무 관계도 없네. 그리고 내 변호사가 고소장을 준비 중이야. 살인교사, 횡령, 증거인멸, 협박. 모든 죄목으로 자네를 법정에 세울 거네. 자네는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야. 장도연은 무너져 내렸어요. 경비들이 그를 끌어냈고 회의실엔 무거운 침묵만 남았죠.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법정에서 세상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거라고 다짐했죠.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도연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어요.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고 법정 밖에도 사람들이 몰려 있었죠. 태상건설 부사장의 살인교사 사건은 연일 뉴스를 장식했어요.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 장도연은 2013년 11월 자신의 횡령 사실을 발견한 민민재 이사를 살해하기 위해 트럭 운전사에게 2억 원을 주고 고의적 충돌을 지시한 살인교사 혐의, 회사 비자금 1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의료기록을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 그리고 유족인 최수진 씨를 협박해 도피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도연은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죠. 검사가 증인 최수진 씨를 신문하겠다고 말했고 수진이 증인석에 섰어요. 12년 만에 자신을 협박했던 사람, 아니 남편을 죽인 살인자 앞에 서는 순간이었죠. 손은 떨렸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어요. 증인, 피고인이 당신을 협박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2013년 11월 16일 사고 다음 날입니다. 병원에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가 바로 장도연 씨였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민재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지? 라고 물었어요. 전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했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아이를 지키고 싶으면 입 닥치고 사라져. 그리고 회장한테 연락하지 마. 그러면 너와 아이 모두 안전할 거다. 하지만 입을 열면 사고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어.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민재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수진아, 트럭이 일부러 도연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당시 그가 준 명함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재 씨가 발견했던 비자금 횡령 증거 USB도 갖고 있습니다. 민재 씨가 사고 전날 밤 제게 맡겼던 거예요. 수진은 증거물을 제출했어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고 방청석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죠. 피고인,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장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판사가 다시 피고인을 불렀고 장도연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공판이 끝난 후
법원 밖에서 태호는 수진과 유나를 만났어요. 수진 씨 수고했네.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민재를 위해서라도. 수진은 유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유나는 태호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태호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직 아니란다, 유나야.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어. 이제 나쁜 사람이 벌을 받을 거야. 할아버지, 힘내세요. 유나는 작은 손으로 태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태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고맙다, 유나야. 석 달 후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피고인 장도연에게 살인교사죄로 무기징역, 횡령죄로 징역 10년, 증거인멸 및 협박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형은 병합하여 무기징역으로 한다. 판사는 계속 말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동료를 살해했으며 유족을 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했다. 12년간 진실을 숨기며 피해자의 가족을 고통 속에 살게 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반인륜적 행위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기 바란다. 장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제 그의 모든 것이 무너졌죠. 방청석에서 태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12년 만에 정의가 바로 섰다고 생각했죠. 민재에게 이제 편히 쉬어도 된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날 저녁 태호는 수진과 유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조용한 한정식집,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졌죠. 태호가 유나에게 반찬을 덜어주며 많이 먹으라고 말했고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대답했어요. 태호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 씨, 1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네. 두려웠을 텐데 혼자 아이를 키우며 버텨줘서 고맙네. 아니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무서워서. 아니야. 자네도 피해자였어. 자네 잘못이 아니네.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되어주겠나? 수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유나는 내 손녀고 자네는 내 며느리야. 12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네. 민재가 못다 이룬 가정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어떨까?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 말에 태호는 비로소 웃었어요. 12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죠. 유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방긋 웃었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요. 그래, 유나야. 우린 가족이야. 따뜻한 저녁 식사가 이어졌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채웠어요. 밖에는 겨울 첫눈이 내리고 있었죠. 6개월 후 봄이 찾아왔어요. 태호는 수진과 유나를 위해 새 집을 마련했어요. 넓은 마당이 있는 고급 주택이었죠. 와, 할아버지, 여기 정말 좋아요. 유나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환호했어요. 수진은 태호에게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태호는 아니라고 우리 손녀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수진아,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나? 예전처럼 디자인팀에서 저 같은 사람이 다시 회사에요? 자네는 실력 있는 디자이너였어. 12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야. 회사가 자네를 필요로 해.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몇 달 후 장도연의 항소는 기각됐어요. 그는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수감됐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태산건설 부사장 12년간 숨긴 살인의 진실, 11세 소녀가 밝혀낸 계획된 살인, 손녀와 할아버지의 기적 같은 재회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태호에게 교도소에서 면회 신청이 왔어요. 장도연이었죠. 태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교도소를 찾았어요.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수척해진 장도연이 앉아 있었어요. 한때 회사에서 가장 잘 나가던 부사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회장님 오셨군요. 장도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무슨 할 말이 있나? 태호는 냉정하게 물었어요. 장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죠. 용서를 구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요. 그럼 왜 불렀나?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장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재 형은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저를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함께 꿈을 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 욕심 때문에 그를 죽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여기서 매일 후회합니다. 민재 형을, 수진 씨를, 그리고 유나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쳤는지.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죠. 이미 돌이킬 수 없으니까. 태호는 장도연을 바라봤어요. 자네는 평생 여기서 속죄하게. 그게 자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가 유나에게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전해주십시오. 그 아이 아버지를 빼앗은 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다고.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유나는 자네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을 걸세. 그 아이는 이제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 자네 같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지킬 거야. 장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태호가 돌아서 나가려는데 장도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회장님, 유나 양이 회장님을 살린 게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놈이 숨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태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어요. 그날 저녁 태호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유나와 수진이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오셨어요? 오늘 엄마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불고기 만들었어요.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태호는 유나를 꼭 안아주었죠. 우리 유나 학교는 어땠나? 좋았어요. 오늘 체육 시간에 심폐소생술 배웠는데 선생님이 저 칭찬하셨어요. 제가 이미 할 줄 안다고 했더니 다들 놀랐어요. 태호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 유나 대단한데?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따뜻한 밥상, 그리고 웃음소리. 12년 동안 잃어버렸던 일상이었죠. 아버님, 오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발표 성공했어요. 수진이 수줍게 말했어요. 태호는 환하게 웃으며 축하한다고 역시 수진이야 라고 칭찬했죠. 할아버지, 저 다음 주에 100일장 나가요. 상 타면 할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요. 유나가 신나게 말했어요. 태호는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유나가 그날 자신을 지나쳤다면, 그리고 만약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유나야. 네, 할아버지. 고맙다. 할아버지를 살려줘서. 유나는 갸우뚱했어요. 왜 갑자기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 하지만 내가 할아버지를 살린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됐잖니. 태호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12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도 밝혀졌고 수진은 눈가가 붉어졌어요. 민재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이제 슬픈 얘기 그만해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엄마 프로젝트 성공한 것도 제가 100일장 나가는 것도. 태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유나 말이 맞네. 자, 건배.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세 사람은 주스 잔을 부딪혔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밤이 깊어갔어요. 유나가 잠든 후 태호와 수지는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버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도연 씨 만나고 오셔서.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괜찮네.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유나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그래. 유나는 행복하게만 자라면 돼. 나쁜 사람 이야기는 알 필요 없지. 수지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셔서, 유나를 손녀로 인정해 주셔서. 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고맙지. 12년 동안 혼자 유나를 키워줘서, 두려웠을 텐데 끝까지 지켜줘서, 민재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잖아요. 제가 지켜야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봄밤의 별이 빛나고 있었죠. 수진아. 네, 아버님. 민재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었구나.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태호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죠. 이제 우리 함께 살아가세. 민재가 못다 이룬 꿈을 우리가 함께 이뤄나가는 거야. 네, 아버님. 며칠 후 유나의 100일장 날이 왔어요. 태호와 수지는 학교 강당에 함께 왔죠. 유나는 무대에 올라 자신이 쓴 글을 낭독했어요. 내가 만난 기적. 어느 가을날 나는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유나의 맑은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길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보고 나는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할아버지가 내 진짜 할아버지일 줄은. 할아버지를 살린 건 나였지만 사실 나를 살린 건 할아버지예요. 태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용기를 주셨고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12년 동안 엄마가 혼자 키워주신 저를 할아버지는 손녀로 받아주셨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뭘까요? 객석 곳곳에서 감동한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앞으로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기적을 만들고 싶어요. 유나는 객석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엄마 사랑해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태호와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죠. 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모여 의논했어요. 그리고 곧 결과가 발표됐죠. 대상 최유나 학생. 유나는 깜짝 놀라며 무대로 올라갔어요. 큰 상장과 트로피를 받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죠. 태호와 수지는 객석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아이스크림 가게로 갔어요. 할아버지, 엄마, 제가 대상 탔어요. 유나는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리며 자랑했어요. 우리 유나 정말 대단하다. 글도 너무 잘 썼어. 태호가 말했어요. 유나야, 내 아빠도 분명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우리 딸 정말 잘했구나 하고 말이야.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빠, 보고 계시죠? 저 상 탔어요. 수진이 유나를 꼭 안아주었어요. 네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너처럼 용감하고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 저도 아빠처럼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유나는 씩씩하게 말했어요. 태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세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라며 미소 지었죠. 정말로 그들은 행복했어요. 그날 밤 태호는 서재에 혼자 앉아 민재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민재야. 태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네 딸 봤지? 오늘 100일장에서 대상 탔어. 정말 훌륭하게 자랐더구나. 사진 속 민재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내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을까. 하지만 괜찮아. 아빠가 대신 지켜줄게. 유나도 수진이도. 태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도연은 평생 감옥에서 후회하며 살 거야. 그 자식이 내게 한 짓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거다. 밤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이제 편히 쉬어라, 아들아. 네가 지키려던 것들 아빠가 이어서 지킬게. 그러니 넌 하늘에서 편히 쉬렴. 태호는 사진을 책상에 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죠. 방문을 열고 나오니 거실에서 유나와 수진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유나가 엄마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태호는 미소 지으며 거실로 걸어갔어요. 할아버지, 우유 드실래요? 제가 따라 드릴게요. 그래, 우리 유나가 따라준다니 맛있겠네. 세 사람은 소파에 둘러앉아 우유를 마셨어요. 텔레비전에선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고 유나는 엄마 품에 기대어 졸고 있었죠. 태호는 이 순간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12년 만에 되찾은 평화. 12년 만에 되찾은 가족.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민재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야 했어요. 함께 사랑하며 행복하게. 아버님, 주무셔야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야겠네. 유나는 벌써 잠들었어요. 태호는 잠든 유나를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유나 방에 데려다 주게. 나도 들어가서 쉬겠네. 네, 아버님. 편히 주무세요. 태호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민재야, 네 딸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수진이도 이제 웃을 수 있게 됐고, 우린 이제 가족이야. 진짜 가족.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어요.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았고 선한 사람들은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됐죠. 태호는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죠.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12년의 어둠은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그들 앞엔 끝없이 밝은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죠.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용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사연의 주인공을 향한 한마디도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이 편안하길 바랍니다.